제목을 가지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국제 현안에 대해서 재미있고 그 핵심을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임은 이코노미 21과 한국사회과학연구회에서 주관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세계 현안 중에서도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미중 관계를 가지고 그 원인, 또 그 배경,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입지라고 할까, 전략이라고 할까, 그런 것까지를 총체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분으로 그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님 모셨고요. 이 카이스트 연구교수로 계시는 윤영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선 그 미중 그 갈등, 그 미중 경쟁으로 인한 그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그 냉전 시대를 되돌아볼 수 있겠는데요. 냉전 시대하고 지금의 그 경쟁 관계, 그 강대국 간의 경쟁 관계를 비교해 보면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거의 냉전 시대를 돌아보면은 우선 정치 군사적인 측면이 강조가 됐고요. 그런 측면을 통해서 동맹 관계가 이루어졌고, 일단 그 군사 정치적인 그 동맹이 맺어지게 되면 그 위의 것은 생각할 그 여유가 없었다고 할까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당히 그 사회가, 국제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도 모든 그 국제사회 그 이론들이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동맹으로 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나라들이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군사적인 동맹, 정치적인 동맹 이거 가지고만 동맹을 이루어서 국가 자체가 존립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그 미중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그 원인이 어떻게 되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전에 그 소련과 미국의 냉전 관계와는 지금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기존에 존재하던 강대국인 미국하고 새로 성장하는 강대국인 그 중국이 경제와 국제 정치 질서에서 그 서로가 원하는 그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인데, 그게 그 이전에서는 좀 표면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다가 요즘에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바라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 강대국 미국과 신흥 강대국 중국이 이익과 가치,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갈등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러한 의견에 대체로는 동의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는 이제 이 미중 경쟁이 일반 최근에 유행하는 얘기를 이제 투키디스 트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기존 헤게모니 국가가 있고, 이제 새로운 국가가 그 헤게모니 국가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역량, 군사적인 경제적 역량을 갖추어 갈 때 대국 간의 어떤 경쟁과 충돌, 이제 경쟁에서 충돌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있고, 지금 미중 관계도 그러한 틀에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중 그럼 왜 그러한 그 역량이 접근한다는 얘기를 보면 얼마나 접근하고 있느냐, 중국이 과연 미국의 헤게모니를 정말 위협할 정도인가,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는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GDP가 환율 환산을 하면은 달러 기준으로 한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전개되기 직전 그 전후의 상황을 보면 한 70%까지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국의 경제력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이제 추월하고 있고, 사실은 경제적 규모에서는 뭐 아직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차이는 있지만, 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그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전망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국 쪽에서는 조금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의 가능성으로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쪽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 중국은 사실은 이렇게 자기 힘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기의 핵심적인 그 국가 이익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슈들, 특히 이제 영토 분쟁이나 주권 관련된 사항, 타이완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국가 권력이 강화된 만큼 그에 대한 합당한 자기의 요구가 실현돼야 된다라는 조금 그 영역에서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다만 중국은 그거를 국지적인 문제와 중국의 문제로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아까 그런 힘의 격차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미국 쪽 입장에서는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이자 중국의 부상에 대한 관리를 헤게모니 유지라는 어떤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공세, 압박 이런 것들을 가하는 이런 상호작용들이 지금 미중 관계의 긴장도를 높이고 갈등적 상황을 강화시키는 뭐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국제 정치에서는 사실 그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그 참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는데요. 그간의 그 지난 수백 년간의 그 역사에 있어서 패권국들이 그 경쟁을 할 때 항상 군사적인 그 경쟁으로 치달았거든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좀 양상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 중국이 그 우리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을 바라볼 때 많이 컸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조만간 그 경제적으로 그 미국까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 GDP 상으로만 따지면. 그러다가 2010년쯤 되니까 뭐 일본은 이제 따라잡겠다는 게 뭐 거의 사실화가 됐고요.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것도 경제적으로는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 규모상으로는요. 근데 군사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 패권 경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군사적인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그 뭐 영토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그 꼭 경제적인 이슈 말고도 중국이 미국과 어떤 면에서는 대등하게 그 상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권 경쟁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 와 있고 앞으로의 또 전망은 어떨까, 그런. 제가 그 얘기는 조금 해보면은요. 그 옛날에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강대국 하고 이제 새로 등장하는 강대국의 이제 충돌인데,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이제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그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렇게 딱 등장을 한 건데, 이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기존 강국으로 영국이 있고 신흥 강국으로 독일이 있는데, 이들의 충돌이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중 갈등도 그런 구도에 보면은 기존 강대국 미국과 신흥 강대국 중국 간에 결국 군사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조금은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첫째는 두 나라가 핵무기 국가이고, 물론 핵무기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이 그게 이제 추격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하더라도 두 국가 간의 핵전쟁이 사실상 인류의 절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쟁을 제어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실제 WTO 체제 하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40년 동안의 그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은 미국의 지원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 갈등이 꼭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판단하기 힘든 요소다. 대신 이제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사실상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매개로 하게 됐을 때는 그 다양한 형태의 국지전이라든지 부분적 군사 충돌이 발생 가능성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전면적인 전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측면에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의 무력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불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시진핑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몽과 대국 굴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제시했던 그런 입장들하고도 좀 많이 통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전쟁으로 가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둘이 분명하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 군사적인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거고 이 충돌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쟁이라는 형태로 해결되느냐 아니면은 전쟁이 아니라 타협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느냐 아니면은 국지적인 충돌 이후에 타협으로 이어지느냐 근데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그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남주 교수님 중국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중국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중국은 사실은 이 지금 상황을 패권 경쟁이다 무슨 이런 식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패권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주된 목표는 뭐냐면은 지금 물론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도 있지만 가장 지금 민감한 이슈는 결국은 타이완이랑 남중국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이 주장하기로는 이건 중국 내에 속하는 문제고 영토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침략이 남겨놓은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이 지금 이만큼 성장한 상황에서 중국이 그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중국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권 경쟁적 차원보다는 중국이 근대 시기에 굉장히 제국주의에서 침탈되어 온 일단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국제적인 이슈로 간주가 되고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와 타이완에서의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의 큰 어떤 위협으로 그 상황은 헤게모니에 대한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그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고 그러한 요구를 사실은 미국이 보기에는 글로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간주하면서 이것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미중 패권 경쟁이든 그냥 뭐 전략 경쟁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한편에서 보면은 중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에서 상당한 규모를 지금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군사력에서는 여전히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군사력이 더 압도적이지만 아까 사활적인 중국이 보기에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은 중국의 군사력도 상당히 미국은 전 세계를 이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작동시켜야 되지만 중국은 제한된 어떤 군사적 자원을 그 사활적인 이익에 집중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점점 이제 균형에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지금 같은 진행되는 상황을 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중국의 힘의 성장을. 그러면 또 사람 생각할 때는 그럼 곧 중국이 그럼 미국의 헤게모니를 대체할 것이냐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 미중 관계 되게 경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인구가 미국 인구의 4배가 많아요. 그러면 GDP가 같다고 하더라도 1인당 GDP 수준으로 보면은 4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8만 달러다 그러면 1인당 GDP가 중국은 2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도의 어떤 사회적 발전 수준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가 여전히 크고 그 정도의 사회적 발전 수준을 가지고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어렵지만 중국이 또 단기간 내에 미국이 대체해서 헤게모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그런 예측도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미중 관계 경쟁은 상당히 장기화될 성격이 있고 예,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좀 거죠.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바라보면요, 이게 그 미중 관계가 경쟁이 심화되고 그 강화될수록 이 경쟁이라고 하는 우리 측면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현 정부도 어떤 그런 경쟁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뭐 전략을 취하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쪽으로 이제 좀 치우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친중 프레임, 뭐 친미 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갈라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유현석 교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미중 관계의 갈등의 원인이나 양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아니, 뭐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자연스럽게 되니까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갑자기 얘기를 이제 꺼냈는데, 우리 대본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중 관계에 관련해서 그 얘기를 좀 더 저는 우리 이남주 교수님하고 견해가 다르다라는 측면들보다는 지금 이남주 교수님이 주로 이제 이 지역적인 맥락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랬을 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을 거다, 공격적일 거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는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게 적어도 대만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 그 자유항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시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측면이 있는데, 작년에 그 시진핑과 푸틴의 그 정상회담하고 올해 3월에 또 하면서 등장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지금 현재의 그 세계 질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미국 주도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미국은 그 규범적인 질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요구나 이익을 반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만들어낸 질서에 순응하기를 원하는데, 실제 자기네들의 이익과 전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새로운 규범, 새로운 질서,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대만 문제나 예를 들면은 그 지역적으로 한정된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이나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그게 국지적인 측면에서의 대결이라는 측면보다는 전 세계적인 범위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한계는 경제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미국의 힘에 어떻게 보면 도전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만들어왔던 질서의 틀을 바꿔내는데도 아직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겉으로 방어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방어적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미국은 앞으로 이런 식의 구도가 한 10여 년 정도 더 간다면은 오히려 이제 중국과 러시아 또 이게 중국 중심의 질서가 사실상 미국을 거꾸로 압도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 공세적으로 들어가면서 중국이 기존에 있는 법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다. 흔히 이제 수종주의 국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데 초점을 두는 거고,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그 규범과 질서가 사실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구물과 같은 건데 미국이 그거를 중국이나 러시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기존 그물 속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충돌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은 공세적으로 자신들의 규범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안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짜놓은 틀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 마라 라는 측면의 갈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라는 것도 이제 이후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미국이 아직까지는 헤게모니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국제 질서에 어떤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딜레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G7 국가, 미국의 GDP를 포함해서 G7 국가의 GDP가
2000년대 초반 또 2005, 6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GDP에 거의 한 70% 가까웠어요. 이게 60%를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한 2년 전, 2020년 IMF 발표 조사인데 2020년 발표에 따르면 G7의 세계에서 GDP의 비중이 44%로 줄었거든요. 그럼 이때 제일 많이 비중을 늘린 데가 이제 결국은 중국, 그 다음에 지금은 인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인 뭐 인구 격차도 굉장히 크고 정상적으로 중국과 인도나 다른 그 인구 대국들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어떤 경제적 비중이나 파워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절대적으로는 는다 하지만 상대적 비중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미국이 그럼 자기가 아까 G7을 포함해서 한 70%에 만들어 놨을 때 자신의 이익을 반영해서 만든 국제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새롭게 성장하는 힘들과 계속 충돌이 불가피할 거예요. 아니면은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국가가 헤게모니 지위를 제치할 수는 없으니까 헤게모니 유지를 할 수 있는 다른 관리 방식이 있다고 하면 일정하게 그렇게 새로 성장하는 힘들의 목소리를 국제 질서에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최근의 상황에서 보면 기존의 국제 질서의 그러한 새로운 목소리나 새로운 이익들을 반영하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위협이거나 미국의 어떠한 지위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일단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저는 지금의 국제 질서를 복잡하게 만드는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다극화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지금 자기들이 헤게모니 지위를 대체한다 이런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자신들의 비중에 맞는 어떤 지위나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로서의 다극화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저도 다극화적 질서를 요구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그 요구나 이거는 중국하고 러시아만의 요구가 아니라 사실상 EU도 좀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측면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미중 갈등 얘기하다 보니까 세계를 미국, 중국 이 두 개로만 설명하면서 둘이 큰 깡패들이 어떻게 보면 힘자랑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규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왔던 규범적 질서와 그 규범적 질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저항하면서 우리들의 요구와 목표도 좀 받아들여주면서 규범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모습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 부분을 단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은 다들 알다시피 조금은 엉뚱한 얘기지만 1940년대 초반에 그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본위제하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IMF나 세계은행이나 IBRD가 만들어지는. 근데 이제 이 틀이 1971년에 오면서 깨지면서 고정환율제가 이제 사라지고 변동환율제가 이루어지면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힘이 많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산유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동맹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의 힘을 결합을 시키면서 변동환율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파워를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석유를 둘러싼 갈등이 이제 커지고, 다음에 반도체 문제가 딱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갖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도 약해지고 미국이 주도해왔던 그 규범적 질서의 기본 체계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중국이나 러시아 이전에 미국의 질서 자체가 중국, 러시아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의 문제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성장을 하는 거죠. 러시아도 성장하고 이론연합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놓고 본다면 사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규범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국이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겉으로 미중 갈등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뒤집어 놓고 보면은 미국이 이기느냐 중국이 이기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는 규범적 질서가 만들어지느냐 이걸로 귀결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미국은 자기네들의 이익이 더 많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그 정리를 하려고 할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EU는 실제로 자기네들의 입장이 그 속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래서 미국의 단일 패권이 아니라 조금 다른 다극적 질서 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원하게 되는데 미국이 여기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이 상태로 끌려가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공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는 좀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지금 브레튼 우드 시스템 그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미국을 그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오늘날의 질서를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핵심적인 그 질서의 그를 차지하는 것들이 뭐 국제 규범, 국제 기구라든지 국제 규범을 통해서 어떤 룰을 만들어서 그 룰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자. 그래서 강대국의 그 어떤 힘도 좀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약소국들의 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온 것이 사실 미국의 그 입장이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그 어떤 주도력을 그 인정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그 71년도에 그 변동환율제를 이제 채택을 하면서 미국의 힘이 확실히 빠졌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뭐 월남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로 해서 이제 미국이 그렇게 영원한 강대국은 아니다라는 모습도 보여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국제 질서에서 조금 그 반대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떤 주도 국가로서의 그 국제 질서를 주도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주도 국가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이렇게 흐트러 놓는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그 질서 안에 들어간 것이 없잖아요. 그 WTO에 들어갔고, 러시아도 사실은 그 2000년 초반에 WTO에 들어갔고,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만드는 질서 속에 이렇게 그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그런 기본적인 의도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이슈를 잡은 게 미국 갈등의 이제 원인과 배경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미중 경쟁의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얘기가 좀 많이 진척이 됐어요. 시간도 많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뭐, 지금 EU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성장을 하고 있고, 남미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미중 간의 그 경쟁 구도인 것 같습니다. 이 구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나중에 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간략하게 하겠지만, 그렇게 좀 이어가는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시죠.